인혁당 사건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벌어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국가공안 사건 중 하나다. 이 사건은 국가변란 기도라는 명목 하에 수많은 진보 인사들이 검거되고 기소되며 심지어 처형당한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었다. 사건은 크게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1964년 1차 인민혁명당 사건과 1914년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2차 인혁당 사건이 그것이다. 두 사건 모두 당시 중앙정보부가 주도한 조작 사건으로 훗날 그 진실이 밝혀지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1차 인혁당 사건. 1964년 8월 중앙정보부장 김형국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인민혁명당이라는 대규모 지하 조직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 전복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 이유에 불과했다. 실제로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로 들끓던 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진압하고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의 권력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4월 19 혁명 이후 형성된 민주진보 세력들을 체계적으로 탄압해왔다. 1964년 6월 계엄령 선포와 함께 학생 언론 노동계의 민주화 요구를 북한과 결탁한 반국가 활동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탄압 의지를 드러냈다. 중앙정보부는 도예종, 양춘우를 비롯해 총 57명을 구속했으나 실제 기소된 인원은 13명에 불과했다. 이는 사건 자체의 허구성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기관의 행태였다. 1심에서 대부분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검찰이 불복하여 2심에서 일부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심지어 사건 담당 검사들 중에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를 거부하거나 사표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사건의 조작 가능성을 당시에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인혁당 사건에서 자행된 고문은 단순한 수사 기법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가폭력이었다. 몽둥이질, 물고문, 전기고문, 수면 박탈 등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이 일상적으로 자행되었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당시 상황의 참혹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재환 씨는 고문으로 인해 탈장과 폐농양을 앓았고 김용원 씨 역시 극심한 몽둥이질과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이들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평생 안고 살아야 했다. 고문을 통해 강요된 허위 자백은 진술서와 공판조서에서도 조작되어 기록되었다. 변호인 조력권은 철저히 제한되었고 증거와 증인 신청은 대부분 기각되었다. 이는 사법부마저 이 사건의 조작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문 피해자들의 가족까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협박당했다는 사실이다. 구명운동 역시 철저한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2차 인혁당 사건, 1974년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은 박정희의 유신 독재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발생했다. 1972년 유신헌법 제정으로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한 박정희는 학생 민주화 운동을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 활동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였다. 이 사건에서 연루되었다고 지목된 8명의 인사들은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즉시 처형되었다. 이는 사법살인이라 불러도 손색 없는 참상이었다. 국제법학자협회가 이를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2000년대 들어 대한민국 정부의 각종 진상규명위원회들이 조사한 결과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임이 명확히 밝혀졌다. 2007년 법원 재심에서는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관련 희생자 8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역시 1차 인혁당 사건의 불법성을 공식 확인했다. 인혁당 사건은 권력자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기구를 동원해 무고한 시민들을 탄압한 대표적 사례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 그리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오늘날 인혁당 사건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의 남용이 어떤 참상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역사의 거울이다.